하시겠지만 직접 저희 참석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 자순형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경제 유튜브 채널 86번가 하고 있는 정광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정말 많이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좀 숫기도 없고 우리 정광호 대표가 아주 말을 조근조근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오늘 근데 주제가 좀 어렵죠. 이게 순환하는 가치의 패러다임이라는 주제인데요. 이거는 그냥 형세가 바뀐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의 판이 바뀐다. 그러니까 판세가 바뀌고 판도가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리러 왔고요. 오늘 이제 주로 되는 키워드는 이제 형세. 제가 아마 형세란 말을 100번 정도 오늘 쓸 건데요.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제 가스라이팅 아니니까요. 근데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형세란 말을 많이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요 키워드는 형세고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혼란스럽고. 근데 저희 생각은 생각보다 주식시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최소한 나쁘지 않고 혹은 상당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오랜 기간 기다림 끝에 오는 가치주 장세가 도래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가치주에 투자할 최적의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전에 뭐 시장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정 대표가 간단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만큼 투자 난이도가 높았을 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서 투자를 했었거든요. 제가 태어난 연도가 1984년인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 왔던 게 1980년대 초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나서 보지도 못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투자를 했어야 했던 거죠. 지난 1년, 2년 동안에는요. 그리고 더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도 지금 크게 나서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던 전쟁이 1년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전쟁을 오랫동안 한 것은 좀 규모 있는 전쟁인데요. 따지고 보면은 1970년대 말에 아프가니스탄하고 했던 전쟁이 마지막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은 이것도 또한 저는 사실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코로나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뭐 완전히 극복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하나하나 극복을 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질병은 과거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하고 비교를 많이들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전에 있었던 일들, 그런데 정말로 큰 사건들, 하나만 있어도 큰 일들이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함께 맞닥뜨려진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또 반대로 본다면은 누구나에게 꽤나 동등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의 일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좀 과거를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은 투자의 기회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좀 어려운 그런 시기에 의장님께서는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투자를 좀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형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제가 금사빠는 아닌데 완전히 꽂힌 규절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호사설에 나오는 소치지세에 관한 건데요. 성호사설에 보면은 독사료 성패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사료니까 역사를 알고 성패를 헤아리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뭐 성호 이익은 잘 아시죠? 조선시대 실학자이신 성호 이익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운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형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또 형세란 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주식으로 풀어보면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싸고 비싸고도 중요하고 정말 좋은 주식이에요. 근데 내가 사자마자 뭐 사고가 나거나 뭐 9.11 테러가 터지거나
공장이 불에 타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운이 안 따르는 거죠. 근데 운이 따라도 형세가 안 맞으면 또 시세가 안 납니다. 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우리가 바이오 사이클이 크게 한번 왔었죠. 이게 바이오 형세인 거죠. 바이오 장세니까 일종의 테마주 같이. 근데 바이오 장세가 왔을 때는 어떤 기업이 완전 관해가 한 명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암을 완치시킨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임상 결과가 한 명 완치됐다 했더니 주가가 수배가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도 보면 완전 관해가 나온 종목이 있어요. 바이오 중에 주가가 안 올라요. 그냥 2, 3일 반짝하고 다시 원위치. 똑같은 재료인데 왜 안 오를까요? 지금은 그 형세가 아닌 거죠. 지금은 그냥 바이오나 성장주 장세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못 간 거고,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었고요. 제가 사실 한국투자에 입사한 지가 한 3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작년에 퇴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펀드를 한 20, 30년간 운영을 했지만은 그 사이에 많은 사이클을 겪었어요. 제가 가장 처참하게 겪었던 사이클이 1999년에 닷컴 버블 때 사상 유례가 없는 성장주 장세가 왔잖아요. 그때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죠? 거기서 나오는 종목이 이제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나옵니다. 이제 그런 주식 같은 것들이 뭐 수십 배씩 올라가고 가치주는 계속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왜냐하면은 뭐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롯데칠성 같은 기업이 이익이 600억, 800억, 1000억 이렇게 이익은 느는데 주가는 제가 10만에 샀는데 9만, 8만, 7만 이렇게 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성장주 형세였던 거죠. 가치주 형세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싸고 좋은데도 절대로 안 올라요. 그러고 나서 2000년 4월부터 이제 밸류 사이클 가치주 장세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롯데칠성이 5만 5천에서 240만 원까지 스트레이트로 한 40배가 올랐죠. 그게 이제 99년에 1년 정도 아주 강력한 이제 성장주 사이클이 왔고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3년 동안 아주 긴 밸류 사이클 가치주 장세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던 펀드를 계속 수익률을 이어보면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00% 수익이 났어요. 근데 그 동안에 코스피는 100%밖에 안 올랐으니까 코스피가 2배 오를 동안 한 15배 정도 수익이 났어요, 펀드가.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2014년부터 또 그로스 사이클이 온 거죠. 그러면서 제가 운영하던 펀드가 7년이 지났는데도 2014년에 고점을 못 제꼈어요. 수익이 계속 살짝 마이너스 난 상태에서. 그래서 엄청 고생도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한 좀 그 당시에 제가 좀 모든 책임을 지고 좀 사임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제가 그만두고 난 다음 날부터 가치주가 이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한 3개월 만에 한 20-30% 펀드 수익률이 올라서 전부 다 회복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제가 좀 일찍 그만뒀으면 가치주가 좀 빨리 올랐을 텐데라는 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작년은 그랬어요. 작년은 상반기는 가치주장.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혼조세였고요. 올해는 압도적인 가치주 장세겠죠. 저희가 사실 제가 작년에 창업을 하고 라이프 자산운용으로 출범을 했는데 저희가 좀 운이 안 따랐어요. 사실은 운이 안 따라서 저희가 7월 말에 첫 펀드가 나왔어요. 근데 7월 말이 어떤 때죠? 작년에 코스피 3,300 찍은 날이에요. 그날이. 근데 우리가 그날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1년 6개월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밸류 사이클이 돌아온 거죠. 가치주가. 그래서 저희가 펀드 수익률이 지금 플러스입니다. 뭐 플러스 한 2% 정도 나 있는데 그동안 코스피는 27%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증거물인 것 같아요. 이미 시장은 형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계속 형세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드디어 과거의 오랜 기간 이제 성장주 장세에서 가치주 장세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7년 동안 보면은 계속 성장주가 이제 많이 올랐어요. 네. 다음 페이지 먼저 좀 보면 이게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위에 있는 차트가 이제 미국이 얼마나 돈을 쏟아부었냐입니다. 미국의 페드라고 하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자금을 계속 뿌렸어요. 리만 사태 터지고 금융위기가 오니까 돈을 계속 공급을 했는데 코로나까지 터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급이 이제 무제한 공급을 하는 바람에 저렇게 시중의 유동성이 풀렸고 그게 지금 딱 꺾였죠. 꺾였고 금리를 보시면
그러면서 계속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거의 제로 금리까지 갔다가 지금 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환경은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이잖아요. 성장주는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성장주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 DCF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어떤 기업이 앞으로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지금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할인할 때 쓰는 게 이자율을 씁니다. 그 이자율이 높아지면 성장주는 무조건 불리해지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유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금리가 낮았잖아요. 그냥 성장주 시대였고,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가치주 시대가 오는 거고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뭐 이런 사례들을 이제 그 정광우 대표가 조금 추가로 좀 부연 설명을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엄청난 유동성을 뿜어냈었던 시기,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직후부터가 되겠죠. 그때부터 최근을 한번 놓고 보게 되면은요, 지금 두 가지 봉우리가 또 이렇게 솟아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어떤 지수냐 하면은 하나는 나스닥 지수이고요. 아무래도 나스닥이 성장주가 많이 몰려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S&P 500에서 성장주 ETF입니다. 이들이 공이 다른 뭐 일반적인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가치주의 지수를 이 기간 동안에는 2배 정도 더 넘게 더 나은 성장성을 이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들 중에서도 뭐 그럴 거잖아요. 가치주의지만은 성장주보다도 더 나은 기업도 있었을 테이고, 그리고 성장주이지만은 뭔가 좀 흠이 있는 기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 형세에 잘 따라가는 구간이었다 보니까는 거기에 같이 엮여가지고서 이렇게 수익률을 더 잘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는 것은 이 형세에서 무언가 변화가 좀 감지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미 저희가 지금 이번 세션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러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럴 때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을지를 한번 또 의장님께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형세가 역전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입니다. 이게 거의 40년 만에 이렇게 물가가, 그러니까 물가가 한 45년 만인 것 같아요. 거의 원래 73년부터 이렇게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계속 80년 초반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계속 물가가 떨어지다가 이제 처음 오른 건데, 이런 현상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처음 겪었고요. 이제 미국은 이제 40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사한 사례인데, 어쨌든 지금 계속 디플레이션이었잖아요. 물가가 계속 떨어졌는데 처음 물가가 오른 거예요. 큰 변화가 일어난 거고, 이게 반드시 뭐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물가가 올랐다라는 팩트고, 두 번째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금방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주로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올해는 인플레이션 10%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또 올해 대비잖아요. 근데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한 뭐 3% 정도만 올라도 사실은 많이 오른 거에서 올랐으니까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증가율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증가율이 10%에서 3으로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MOM이나 YOY,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이런 수치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잡히긴 잡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완전히 꺾이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폭의 예를 들면 한 3%, 2%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계속 꽤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대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구 구조죠. 지금 뭐 인구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면서 당장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 문제가 제일 크고요. 거기서 비용이 느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환경 변화, 기후랑 환경이 변하면서 이게 원가가 올라가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탈세계화, 뭐 탈중국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싸게 만들었던 세계 공장들이 사라져 간다. 그래서 이게 생산성이 더 이게 높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들 때문에 한 번 오른 물가가 쉽게 잡히진 않을 거다.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어쨌든 상황은 이제 180도 뒤집어져서 과거에 이제 디플레이션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리고 이게 70년대 이제 교훈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럼 인플레이션 형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를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게 좀 한국 사례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안나 카레리나라는 소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레프 톨스토이가 쓴 작품인데요.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대목이 유명한 대목이 나오는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다 비슷하다. 그렇지만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저마다 다 모습이 다르다는 이제 규절이 나옵니다. 그 주식을 대비를 해보면 상승장의 모습은 비슷해요. 보통 대세 상승장 오면은 그냥 뭐 유동성 좋아지고 경기 좋아지면서 주가가 자연스럽게 오르잖아요. 근데 하락장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겪은 게 뭐였죠? IMF 때 97년 외환위기 왔었죠. 근데 우리만 왔어요. 전 세계 다 멀쩡한데 우리만 와가지고 한국만 빠졌죠, 주가가. 그 다음에 이제 리만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전쟁 나고 뭐 코로나까지 심지어는. 그 다음에 지금 처음 겪는 인플레이션. 이거는 참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 사례들을 우리가 역사가 짧으니까 인플레이션 경험이 별로 없어요, 저희는. 근데 미국 역사를 봤더니 1970년대가 좀 가장 이제 유사한 그런 궤적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린 걸 까먹었지만은 사실 그 저희는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얼마 간다, 뭐 간다. 제가 보통 기자분들이 여쭤보면 한 대답은 하는데 신뢰는 하지 말아라 이제 부탁을 드리죠. 근데 제가 10번을 얘기해서 한 8번 틀렸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뭐 오른다 떨어진다 얘기하면 옛날 제가 뭐 쓴 기사를 이렇게 봐도 정말 잘 틀려서 제가 지수 예측하면 그냥 반대로 하는 게 거의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끔 맞춰요. 그래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반대로 해도 안 되고 제대로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측을 안 해요. 그냥 있는 현상 좌표만 찍어가지고 지금 그냥 내년에 돈 얼마 벌지 안 믿어요. 옛날에 너희가 얼마 벌었고 얼마나 번 돈이 쌓여 있고 지금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어떻게 돈을 벌고 얼마나 버니 이게 중요하고 옛날에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는 기업이 앞으로도 잘하겠지라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과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775년 3월 2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패트릭 헨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이분이 연설문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들어보셨죠? 이 유명한 연설문을 쓰신 분이 패트릭 헨리인데 이 연설문의 중간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가는 발길을 인도할 등불이 하나 있다. 그 등불이 뭐냐면 그건 경험의 등불이다.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과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믿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다. 과거의 역사, 경험, 데이터 이런 것들로 추론을 해가지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게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찾아낸 게 미국인 거예요. 이게 차트를 보시면 70년대 이제 미국이 저렇게 파란 선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파란 선이 쭉 올라갈 때 보면 S&P 500이 급락을 합니다. 저 보면.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이 파란 선이 꺾이죠. 면서 급등하죠 S&P가.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물가가 다시 올라요. 근데 안 빠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오히려 살짝 오르죠. 그러다가 다시 물가 빠지니까 더 올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런 경험을 보면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초기에는 큰 충격을 줬지만은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하고 그게 다 내재화 시켜버리고 흡수를 해버리면 그 다음 단계의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두렵지가 않았다. 그리고 결국은 뭐 언젠가는 꺾이는 거죠. 이게 뭐 영원히 물가가 올 수는 없고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람들이 안 삽니다. 물건을 소비가 위축되죠. 수요가 줄기 때문에 다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제자리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쭉 나왔던 거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뭐 같은 사례이긴 한데요. 이게 파랗게 그려진 게 보면 S&P 500이거든요. 위에 게. 근데 48% 하락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 벌어진 일이 이겁니다.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
그래서 유가가 전년 동기 대비 75% 올랐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유가가 올라버렸고, 그다음에 중동에는 소규모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해는 이제 베트남전 막바지. 그래서 그런 엄청난 환경들이 잠재해 있었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니프티 피프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니프티 피프티라고 멋진 50 종목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1973년도에 미국의 멋진 50 종목이 그 50 종목만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전부 다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록스, 폴라로이드 이런 종목 있죠. 뭐 코닥 같은 게 들어갔을려나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도를 하면서 이제 성장주 장세가 크게 왔어요. 73년까지. 근데 73년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팍 터지면서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대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48% 하락을 했고, 그 기간 동안 일부 성장주는 마이너스 80%까지 빠졌고, 이거를 회복하는데 15년 이상이 걸렸고요. 엄청난 이제 거품이 생겼다가 꺼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금방 또 반등했어요. 74년부터 1년 동안 차트를 보시면은 73% 바닥에서 올랐죠. 근데 전고점은 못 제꼈어요. 근데 한 반토막 나고 한 73% 회복을 했는데, 그 회복한 계기가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밑에 차트 보시면은 꺾이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YO, MOM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우리가 내년에 꺾일 것 같아요. 꺾이면서 급등을 합니다. 근데 저거를 회복을 못하고 저 박스권이 몇 년을 갔냐면 8년 동안 횡보를 했고요. 그리고 저해부터 15년 동안 가치주 장세였어요. 밸류 사이클이. 그러니까 뭐가 아주 세게 오면 그 다음도 세게 옵니다. 근데 99년의 성장주장도 너무 세게 왔어요. 1년 만에 주식이 몇십 배다 올라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치주 장세도 1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간 거예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가장 많이 오른 가치주가 아마 아모레 패시픽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그때 예. 아마 제가 18,700에 사가지고 10,000원까지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었는데, 10,000원 찍고 450만 원까지 가서 액면 분할해서 아마 45, 지금 한 20만 원 정도 하나요? 지금도 한 200배는 올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세가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게 그런 시세가 났다는 걸 이게 증거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 번 더 보시면 또 정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면서 주가가 73%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경기는 어땠을까요? 미국 경기 그냥 최악입니다. 최악. 저기 보시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입니다. 위에 있는 게 미국 경기입니다. GDP 성장률이고요. 밑에가 차트거든요. 근데 저기 주황 색깔이 쭉 거꾸로 된 산처럼 내려왔는데 주식은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코스피가 2100포인트 간 거 기억나시죠? 2100포인트가 사상 최저였죠. 거의 최근 들어서 최저점인데,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내년에 경기가 최악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미 내년에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을 거예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주가가 2100 갔거든요. 주식의 선견성은 너무나 뛰어나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제가 가끔 이제 주식하다 보면 이거 너무 싸고 좋은데 이게 왜 안 오르지 하고 정말 너무 고민도 많이 하고,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면서 고민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이렇게 좋은 주식이 안 오를 리가 없는데 했는데, 한 1년 2년 지나잖아요. 그 기업의 실적이 반토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의 선견성 같은 게 뭐 있긴 있나 봐요. 물론 다 맞지는 않습니다. 정말 싼 주식이 10배 오른 적도 있고 뭐 오히려 안 오른 적도 있지만은, 어쨌든 주식시장의 성견성은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미 내년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미리 떨어진 거고, 근데 만약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꺾이기 시작해요. 이미 다 반영이 늦어버린 거죠.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이제 시장이 많이 안정됐구나, 주식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 이미 주가가 한 3,000 가 있는 거죠. 항상 이제 뒷북만 치게 되는 거고, 주식은 항상 앞서갑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뭐 예측을 할 수가 없고 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제 과거 사례나 지표들 이런 걸 보고 각 개별 기업들 싼지 비싼지 잘 보고, 그러면 사실 아까도 제가 형세가 바뀐다고 형세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설사 코스피가 못 올라간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서만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가치주에 굉장히 유리한 장세고, 만약 여기서
시장까지 좋아지면은 훨씬 더 좋은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잃을 게 별로 없다. 왜냐하면 너무 싸니까 몇몇 주식들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고 경기는 최악인데 주가는 73% 반등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도 이제 비슷한 궤도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형세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광호 대표가 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주식에 대해서 선행성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그런데 그 선행성을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때 당시에 2020년 3월 달에 주가가 저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0%가 나온 것은 다음 분기였습니다. 2020년 2분기였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주 분석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다음 분기가 너무나도 처참하기 때문에 비록 주가가 좀 빠지기는 했지만은 더욱 안 좋으니 나는 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면 주식을 사야겠어 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 많은 기회는 놓치게 되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앞서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주식 시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치라는 것도,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라는 것도 보지만은 가격이라는 것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미래가 좀 암울한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주가가 한 1년 전 정도로 해가지고서 그때는 미국 시장이 최고점이었잖아요. 그때라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사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좀 도망을 쳐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이미 한 차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에서 크게 한번 좀 얻어맞았었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하게 되면 원래 이 주식은 좀 선행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펀더멘털이 좋지 않더라도 여기 앞에 보시게 될 이 표는 그런 선행성을 좀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 증시 저점일이 언제 나왔었느냐, 그런데 그 뒤에 GDP가 얼마나 더 오랜 기간 안 좋았느냐, 그리고 기업의 이익은 그보다도 더 오랫동안 얼마나 안 좋았느냐를 나타낸 것이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은 언제 우리가 좀 용기를 내야 되는구나, 이런 점들이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함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의 분위기에 대해서. 뭐냐 하면 모두가 내년에는 침체가 온다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심지어는 이게 어느 정도로까지 경기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베팅이 들어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원래 분석을 하는 전략가들은 좀 미래에 대해 가지고서 긍정적인 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는 게 2000년 이후부터이던데, 2000년 이후부터 미국 증시에 대해 가지고서 미국에 있는 그 전략가들이 분석을 하기를 이듬해 주식이 오른다라고 항상 분석을 해왔어요. 예상을 해온 거죠. 그런데 내년은 다릅니다. 내년은 모두가 내린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일단 내년에는 침체가 오고 내년에는 주가가 내린다가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 오면 어떡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오지 않을 수 있는 경로도 있다라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침체가 온다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그 실업자를 많이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니까는 가게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침체가 더 깊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생겨난 이후로는 처음 겪는 그런 고용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업률이 그렇게 안 올라갈 수도 있다, 실업자가 그렇게 양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이제 경제의 다운턴에서 말이죠. 지금 보시는 앞에 그래프에서요, 파란색 선은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은 지금 일자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일자리가 열려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랑 이제 또 연계해 가지고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실업자가 있을 때에 그 실업자 2명에게 과거에는 일자리가 하나가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경쟁을 하게 된 것이죠.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금 상승이 제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내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이제 미국의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앞에 내가 갈 수 있는 일자리가 2개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가려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임금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격차가 한 600만 개 정도, 지금 500에서 600만 개 정도 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게 되면은 한번 실업이 증가할 때 한 7, 800만 정도까지도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종의 허수의 일자리라고도 할 수 있는 구인 공고가 과잉으로 열려 있는 거, 이것이 한 500에서 600만 개 줄어들고 실제로 일자리 감소는 100에서 200만 개만 늘어나게 된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별로 실업이 증가하지 않고서도 이번에 경제가 좀 내려가는 구간이 끝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경제가 혹시나 최근에 뭐 파월 의장도 그렇고 몇몇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는 혹시나 우리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면 아주 좁은 길이기는 하지만은 경제 침체를 피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할 때 바로 이 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이쪽을 보시게 된다면, 관심을 가지신다면 실제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은 정말로 운이 좋다라고 하면 미국이 최악의 상황을 겪지 않고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돼 버리면은 내년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침체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아주 긍정 편향에 빠져 있는 분석가들조차도 내년도는 일단 S&P가 하락한다고 예상을 해두었다라는 것이니까 별로 이제 잃을 게 없고 오히려 좀 서프라이즈한 그런 리턴을 얻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파악한 이런 형세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에 대한 좀 경기 침체하고 엮어서요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한 이럴 때에는 좀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대표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잘 안 들리시지 않으세요? 얘기할 때 조금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전에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혹시 진짜 침체가 안 오면은 시장이 엄청 좋을 텐데,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내가 가나 생각도 들고.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과거에 미국이 11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미국이 11번의 경기 침체기에 주가가 몇 번이나 떨어졌을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몰랐었어요, 사실 어제까지. 근데 한 번, 11번의 경기 침체기 중에서 10번은 주가가 다 올랐어요. 한 번만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6% 정도 떨어지고, 대부분의 경기 침체기의 주가는 항상 거꾸로 올랐다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저희가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요. 이제 먼저 된 자가 이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살짝 좀 대체 비용 뭐 이런 게 들어가서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뭐냐면 제가 형세가 바뀐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판이 지금 180도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죠? 디플레이션 저금리였죠. 지금은 인플레이션 고금리. 이게 꽤 갈 것 같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이 어쨌든 바뀌었어요. 판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략도 바꿔야죠. 그전 판 종목 들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역사상 통계상 아무리 많은 자료를 봐도 과거의 주도주가, 그러니까 그전 장세의 주도주가 그 다음 장세의 주도주가 된 적은 거의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특히 주도주라고 하는 거는 장세를 이끌었던,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잖아요. 물론 꾸준히 뭐 2, 30년간 성장하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그 장세에 급등했던 주도주들은 그 다음 스테이지의 주도주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형세가 바뀌면 전략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 말씀을 이제 거듭 드리는 거고, 지금은 디플레이션 저금리에서 인플레이션 고금리, 여기에 맞는 걸 찾아요. 뭐가 유리하죠? 옛날엔 뭐가 유리했을까요? 물가는 떨어져, 금리는 낮아. 그러면은 돈 빌리기 쉬워요. 사업하기 쉽고, 땅도 싼 값에 살 수 있어요. 옛날에는. 말하자면 물류업체, 이제 특정 기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류업체에 후발주자가 물류기지를 만드는데 비용이 덜 들었다는 거예요. 선발주자보다. 선발주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보다 싸게 살 수가 있었겠죠. 설비 같은 거를. 계속 물가는 떨어지고 뭐 자금 조달 편하죠. 금방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후발주자 시대였던 거예요. 후발주자가 너무 유리합니다. 나중에 선자가. 근데 지금은
물가는 오르죠. 인건비 오르죠. 금리는 높아지죠. 돈 빌릴 데 없죠. 뭐 펀딩도 안 되죠. 뭐 어떡합니까? 지금은 선발주자의 시대가 온 거예요. 좋은 설비, 좋은 공장, 좋은 땅, 차입금 없고 현금 많고 뭐 이런 좋은 뭐 노하우, 뭐 기술력 이런 걸 고루 갖춘 좋은 우량한 기업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이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삼성이나 SK나 LG나 뭐 이런 중에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시대가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2년 전에 대양제지 공장이 불이 탔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운세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제 불운하게도 불이 났는데 저희 업계 추정으로는 보험료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험료라는 게 현재 설비 기준으로 나오지 미래 설비 기준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 2년 전 설비 기준으로 아마 업계 추정은 한 1,400억 정도 이제 보는 것 같아요. 보험료가. 근데 올해 2월 달에 공시를 합니다. 대양제지가 공시를 하는데 공시 내용이 공장이 불이 탔으니 공장을 다시 짓겠습니다. 우리가 3년에 걸쳐서 1,900억을 투입해서 공장을 다시 짓겠습니다. 공시를 했어요. 아직도 삽을 안 떴죠. 예, 아직 연말인데 시작을 못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언제 공장을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업계 관계자들 말로는 한 3천억은 들 거다. 공장을 지으려면. 그래서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거죠. 이렇게 인건비 올라, 물가 올라, 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미 공장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새로 짓는 사람보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제 선발 주자의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제가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라는 이제 개념을 대체 비용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저게 가치 투자 교과서에 보면 이게 핵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대체 비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주 쉬워요. 대체 비용이 뭐냐면 대신 할 수 있는 비용이고, 예를 들면 포스코 잘 아시죠? 철강 만드는 포스코, 포항제철. 이제 포스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가 시가총액이 한 20조다. 20조, 20 한 몇 조 되죠? 그 정도 되는데 포스코란 회사를 좀 현재 기준으로 좀 저렴한 비용으로 똑같은 회사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이 바로 대체 비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어요. 근데 포스코랑 똑같은 회사를 만들려면 돈이 얼마 들 것 같아요? 거기 뭐 용광로 짓고 뭐 이래야 되겠죠. 거기 광양에도 있고 포항에도 있고 용광로 다 짓고 하려면 업계 추정은 한 60조 정도 보지 않아요? 한 60조 정도 있으면은, 근데 60조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기술이 있나? 그 어떻게 만들죠? 포스코 같은 회사를 60조 가지고. 세월은 한 10년? 그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개념이 지금 이 시대에는 또 유용한 거예요. 옛날에는 뭐를 가지고 따졌을까요? 우리가 주로 보면 뭐 PER도 보고 PBR도 보고 뭐 PSR도 보고 뭐 매출액도 보고 이러다가 성장주가 주가가 너무 오르니까 주식이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좀 이제 설득이 됐어요. 왜냐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채권이 금리가 1%면 이 1%의 역수가 PER이라고 하는 겁니다. Price Earning Ratio라고 PER이라고 하는 건데, PER은 낮을수록 좋고, 예, 이 이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익률은 Earning Yield라고 하는데요, 공식 용어로는. 근데 채권이 1% 벌면 PER은 100배인 거예요. 100배. 1의 역수가 PER이니까. 그러니까 채권은 1%일 때 PER 100배 좀 비싸 보이죠. 근데 주식은 2%만 벌면 PER이 50배입니다. 2% 버는 게 어떤 의미냐면 시가총액 1조인 기업이 이익이 200억 나면 2%잖아요. 그죠? 그럼 PER은 이제 우리가 50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억 벌면 100배. 1조가 1000억 벌면 10배. 그죠? 10%. 보통 우리나라 평균이 10배 정도 되죠.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근데 채권의 금리가 1%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PER이 100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리스크 프리미엄 이론이 나옵니다. 주식은 위험하니까 PER이 낮아야 되고 채권보다 많이 벌어야 돼,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 PER이 100배일 때 주식의 PER이 그 반 50배면 괜찮습니다. not bad예요. 그래서 성장주가 굉장히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아니,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1%인데 나는 1년에 2% 벌고 배당도 주고 나는 성장도 하는데 내가 뭐 어때?
이런 게 되는데 문제는 금리가 올라버리면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가 오면은 금리가 뭐 한 5%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역수가 뭐죠? 20이죠. PR이 20배가 돼요. 채권이 20배면 리스크 프리미엄 이론 때문에 주식은 10배가 적정이에요. 근데 50배, 100배짜리 성장주는 너무 비싸죠. 아니 평균이 10배인데 너 50배, 100배 그것까지는 못 주겠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거고 반면에 PR 3배짜리 가치주가 지금 수두룩하죠. 그럼 PR이 3배란 얘기는 1년에 33% 버는 건데 뭐 금리가 5% 간들 난 그래도 6배 버는데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갭이 메워지면서 가치주가 오르고 또 나중에 언젠가는 또 10년 뒤에 금리가 떨어지면 또 가치주가 몰락하고 이게 영원히 사이클을 타면서 가는데 지금은 사이클이 이제 가치주로 오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발주자의 시대가 온 거다. 이게 먼저 된 자가 이긴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좀 길어졌는데 넘어가면은 이제 부연 설명인데요. 결국 이제 그러면 어떤 게 가치주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금 많이 들고 있고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돈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네는 필요가 없어요. 현금이 많으니까 돈을 안 빌립니다. 현금은 좋고 뭐 땅이나 공장, 좋은 설비, 자산 가치가 두둑하고 그리고 경제적 혜자는 경쟁력이죠. 진입 장벽. 뭔가 남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기술이 있는 선도 기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1등 기업들. 그런 조건을 갖춘 게 정말 좋은 가치주고 요거는 70년대 이제 가치주 장세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그랬잖아요. 48%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73% 반등하고 8년 조정. 그 8년 동안 위대한 가치주 장세였다는 걸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데이비드 레맨이라고 아마 역발상 투자라는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아주 위대한 가치 투자자이신데 이분이 1996년에 인터뷰를 하셨어요. 옛날에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시장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 그러나 그레이트 밸류 마켓이었다. 위대한 가치주 장세였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뭐 워렌 버핏은 잘 아시죠. 워렌 버핏이 누가 워렌 버핏한테 물어보면 뭐 선생님 가장 좋았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1975년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때가 가치주가 워렌 버핏의 수익률이 매년 100% 이렇게 수익이 났었대요. 100%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의 절정기였고 가장 좋았던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너무 미국 사례만 말씀드리지만 너무 유사해서 거기 그냥 딱 니프티 피프티 거품 꺼진 거랑 지금 딱 보면 빵 같은 이제 성장주 거품 꺼진 거랑 너무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똑같고 모든 조건들이 그래서 제가 뭐 그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버핏 얘기를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워렌 버핏의 수익률이 얼마나 좋았었느냐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빨간색이 S&P 500 지수이고요. 그 닷컴 버블이 있기 직전까지를 한 것인데 빨간색이 S&P 500 지수이고 파란색이 워렌 버핏의 수익률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은 누적 수익률의 격차가 17만 % 대 4,000%로 굉장히 크게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여기에는 그 차별화되게 당시에 시장도 사실은 좋았어요. 시장도 좋았지만은 그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종목을 잘 골랐을 경우에 특히나 그 중에서도 소위 가치주라고 여겨졌던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 가지고서 뭐 버핏만이 워낙 워렌 버핏은 좀 특별한 존재잖아요. 너무 잘한. 근데 그런 이제 사례뿐만이 아니라 그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라고로 이제 잘 알려진 랄프 웬저 같은 경우에도 당시 에이콘 펀드를 런칭을 해가지고서 이 기간 동안에 아주 좋은 수익률을 냈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세에 맞는 또 수익률들이 나왔었다라는 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의 좀 인플레이션 그 예전하고 좀 다른 환경 이런 점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럴 때에 또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보고 좋은 기업을 찾을 때 어떤 점들을 보아야 되는가인데 그랬을 때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활용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주주에 관련해 가지고서 좀 친화적인 정책 아니면은 주주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는 애플이고요. 하나는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딱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익의 증가는 버크셔가 더 많이 했었어요. 이게 팀쿡 CEO가 취임했던 2011년부터 그 후에 10년간 동일한 기간을 놓고 비교를 한 거거든요. 이익은 더 많이 늘었었는데 주가는 그 버크셔가 애플에 비해서 못 올랐습니다. 그때 제일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주주 정책이었어요. 현금 배당도 했고 추가적으로 애플에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서 발행 주식 수 자체가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 자체가 주가를 많이 올렸던 요소였고, 버크셔의 경우에는 이거를 하질 않고 있었죠. 그런데 애플에는 투자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 애플이 이걸로 아주 좋은 주가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자사주 매입 소각에 버크셔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그 뒤에 수익률의 격차를 좀 따라 붙게 되고, 지금도 버크셔에서는 자사주 관련해 가지고서는 똑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 하면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 이 지금의 형세에서 같이 나오게 되었을 때 좀 더 파괴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 조금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2011년부터면 최근 사례가 아닌가인데, 아무래도 최근 사례가 익숙하실 테니까 가지고 온 거고요. 실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1970년대 중반 있잖아요.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형세 시기, 그 시기에부터 미국에서도 배당이나 아니면은 특히나 자사주 매입 소각이 강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이 워낙에나 좋았던 시기들을 겪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을 하지 않고 아니면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는 것은 그 대표가 자기의 사업의 능력에 자신이 없다라고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뭐 딱히 다른 쪽으로 현금의 가치가 워낙 더 중요해지고 다른 쪽에 투자하기보다는 자기네 회사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를 사서 소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치를 올려 나갔던 거죠. 대표적으로 버핏도 투자했었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40% 주식을 매입 소각을 했었고요. 가장 극단적인 회사 예로 드는 게 텔레다인입니다. 여기는 90%를 소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ABC 방송국 잘 아시죠? 그 회사로 변모하게 되는 케이블 이제 그 방송국의 경우에도 절반 정도의 자사주를 소각을 했었고, 여기에 버핏이 투자해서 또 큰 수익을 올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 효과도 똑같고, 또 그런데 하기에는 아주 좋은 시기가 반복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는 이 점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주주권익을 높이는 활동들이 얼마나 좀 최근에는 일어나고 있느냐. 워낙 한국 그룹에는 이런 게 잘 안 된다라고도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변화 움직임이 저희가 볼 때는 좀 관측이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같은 날에 어떤 계열사의 주식이 모두 다 상한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30%. 바로 메리츠 그룹인데요.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그 3개 회사가 상장이 돼 있는데 2개 회사를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미국식인 거죠. 미국의 경우에 뭐 알파벳이라고 해가지고서 검색 따로, 유튜브 따로, 그 다음에 자율주행 따로 이렇게 상장을 하질 않거든요. 딱 하나만 상장을 해놓고 모든 기업의 가치가 그 하나의 회사로 모이도록 만드는데, 메리츠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주들이 엄청나게 환호하는 걸로 화답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업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SM 같은 경우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SM의 이수만 프로듀서가 너무나도 사업을 잘 꾸려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은, 근데 또 회사 외부의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이 회사의 이익을 혹시나 좀 해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해소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행동주의 펀드들이 나타나 가지고서 요구를 하고 그것이 관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기업 사례에서도 모 회사에서 금융사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걸 철회한 사례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안 될 것 같던 그런 곳에서 좀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쪽을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죠. 순환하는 가치의 패러다임.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 가치의 패러다임이 뭐냐? 가치를 형성하는 3가지입니다.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이겠죠.
이 세상의 모든 자산은 이 세 가지로 가치가 결정이 나겠죠. 얼마나 안전하냐, 얼마나 돈 많이 버냐,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하냐 이겁니다. 근데 보면 기업의 가치는 쉽게 안 변해요. 1년 만에 뭐가 바뀌겠어요? 근데 기업의 가치는 안 바뀌는데 우리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거든요. 뭐 환경이라는 게 아까 뭐 디플레이션, 저금리, 지금은 고금리, 인플레이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유리한 각각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성장 가치주도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10년 전에 많았죠, 성장 가치주. 근데 지금은 그냥 성장주 됐어요. 왜죠? 너무 올랐다는 거죠. 10배 막 오르고 했으니까요. 예전 것들이. 10년 전에 그걸 투자한 사람은 훌륭한 가치 투자자인데 너무 많이 오는 가격에 남의 얘기만 듣고 잘 모르면서 비싼 가격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모멘텀 투자가죠. 가치 투자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이제 성장 가치주는 거의 없어져 가지고 그냥 성장주가 돼 버렸고 수익 가치주 있어요. PER 낮은 기업 있고 그다음에 자산 가치주 PBR 0.2 이런 거 수두룩합니다. 근데 지금은 자산 가치주와 수익 가치주를 중심으로 한 가치주의 패러다임이 일로 간다. 시장의 방향은 흐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전환한다라는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일단은 오늘 마치기로 하고 이제 Q&A로 넘어가야 될 것 같죠. 예. 그 한 가지만 더 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사실 이제 그 성장에 대해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성장주를 그렇다고 싫어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만 성장주를 분석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정확하게 10년 뒤에 그 성장주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보일 것이냐를 안다고 하면 그러면은 당연히 성장주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워렌 버핏도 당시에 코카콜라라는 성장주에 투자를 했었으니까는요. 지금 앞에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 코로나 전까지로 해가지고서 대표적인 성장주들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시기에 S&P 500이 평균적으로 배당까지 합치면은 연간 7% 조금 안 되게 그러니까 6%대의 이제 수익률을 안겨다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보다 조금 높게 만약 연평균 7%의 성장 이제 수익률을 안겨다 주려면 그러면 70년대 중반에 그 기업을 사실은 PER 몇 배에서 사도 괜찮았느냐 그걸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은 뭐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60배 중반까지의 가격에서도 사도 됐던 거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분석이 만약에 정확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은 하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장기 분석에 과연 오차가 발생할 위험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좀 그 보수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그 가치주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분석을 했었을 때 다운사이드가 조금 제한될 수 있는 내가 조금 실수를 해도 그게 만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눈을 조금 더 돌리는 전략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은 한번 그 질의응답으로 Q&A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1시간 동안 알찬 또 강의를 들려주셨는데요. 제가 미리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Q&A를 받아왔습니다. 자, 먼저 가치 투자를 하고 싶어도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이채원 의장님께 들어온 질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치 투자하고 싶어도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종목 또는 종목이 어려우시다면 업종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네. 미공개 정보라서 저희가 종목은 이제 거론하기가 힘들고요. 좋은 종목에 투자하면 되는데 사실 올라갈 주식을 사면 되는데 그게 찾기가 어렵고 근데 제 개인적인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은행주 좋아하고요. 현재 그리고 시클리컬 좋아합니다. 경기 민감 업종, 뭐 철강, 화학 이런 소재주 있죠. 이쪽들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제 카테고리는 지주사입니다. 저는 지주사를 너무 좋아하고요. 지주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SK가 계열사를 뭘 갖고 있다, LG가 뭘 갖고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 애들을 다 더해 가지고 요 기업이랑 비교를 하면 이게 2017년에는 디스카운트가 한 할인율이 한 거의 없었어요. 5% 비슷하게 거래가 됐는데 근데 지금 몇 달 전에 할인율이 60%까지 가서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10억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상장시켰더니 4억에 거래되고 있는 게 지주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저평가 측면에서는 이제 지주사가 제일 저평가돼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가치주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LG, LS, 뭐 두산 뭐 등등 많이 있지만은 더 매력적인 거는 그 밑에 있는 중소형 지주사 가 더 저평가돼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주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싸게 거래가 되겠죠. 그쪽에서 전 굉장히 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회자분이 안 보고 계시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이제 제가 35년째 주식을 하면서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미치도록 주식을 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이 상투라는 거고, 너무나 두려워서 모든 주식을 다 내던져 버리고 나 다시는 주식 안 해라고 할 때가 바닥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누구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마음을 다지고 뭔가 이렇게 철학과 원칙 이런 걸 지키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내부자 정보, 높은 IQ, 엄청난 지식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건 건전하고 지적인 체계, 어떤 원칙, 철학 이런 거고요. 그 체계를 좀먹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워렌 버핏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바톤을 정광호 대표. 네,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서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번에 정광호 대표님께.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의장님께서는 마지막 말씀해주신 걸로 잘 마무리해주셨고요. 주변에서 주식 투자는 왜 하냐? 부동산이 낫다라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어차피 돈은 한정돼 있는데 그래도 주식이 나을까요? 부동산이 나을까요? 정 대표님 의견 어떠세요? 라고 뭐 좀 이미 말씀 좀 잘해주셨습니다만, 예. 네, 일단은 제가 그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이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고, 그때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 저희 잘 이끌어 주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신입사원 교육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한국투자금융그룹에서 연수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막 포트폴리오를 짜보라고 하더라고요. 뭐 채권, 주식, 그다음 지역별로, 그다음에는 부동산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부동산을 이제 1%로 적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이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야, 넌 돈이 되게 많나 보다. 부동산의 1%만 자산에 담아도 되는 그 정도 포트 돈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때 그러고 나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해서 부동산하고 비교할 때는 사실은 부동산은 조금 더 시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오히려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사는 경로는 많이 봤어도 처음부터 부동산을 시작할 수 있을 만한 시드부터 모으고 하는 경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잘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별로 그렇게 선택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도의 자산이 이제 좀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한 단계가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 분산해서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완전히 하나에만 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 주식 쪽에서만 완전히 레버리지를 내거나 아니면은 부동산 쪽에서만 레버리지를 내가지고서 한다라기보다는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사이클이 두 개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군데 다 해서 오히려 좀 기회를 찾는, 뭐 저 개인적으로야 솔직히 당연히 뭐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너무 뻔한 답변이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저는 뭐 이제 예전에 금융위기 같은 경우 어땠는지를 돌이켜 보면 그때 당시에 주식하고 부동산이 빠질 때 다 같이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반등을 할 때는 주식은 혼자서 다시 전고점도 돌파하고, 그랬다가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돼서 또 20-30% 빠졌다가 올랐다가 피그스 문제돼서 빠졌다가 올랐다가 이러는 그 사이 동안에도 부동산은 사실은 가만히 있었어요. 생각보다 무겁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기가 회복이 될 때에는 주식 쪽이 정말로 발빠르게 이것이 바로 선행성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도 경기가 나빠졌었는데 다시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또 순서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관점에서는 또 주식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의 토크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사실 며칠 전에 저희 조선일보 12일자에 김신영 기자님의 그 기사를 제가 먼저 읽었었어요. 두 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이제 사제지간이시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오늘 토크쇼가 좀 훈훈하고 의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준비해 주신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좋은 강연 들려주신 것 같은데요. 정말 그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